AI, 그다음에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사실 현재 지금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소재, 공정, 나노 경쟁은 지금 뭐 업계에서도 전문가들 이미 알고 있어요. 10년이면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 대선 경쟁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1차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TV CNN 토론을 했는데요. 뭐 지금 심각한 문제, 바이든의 어떤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오는데 바이든은 이제 아직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 사실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의 과거 일기 행정부 때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반도체는 뭐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전 세계가 국가 전략적 사업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AI까지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한국을 역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트럼프는 동맹이든 같은 진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가 일기 때 겪어봤으니까요. 트럼프의 이익, 미국 국가의 이익, 또 자기 지지층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바이든 정부 때도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되고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뭐 공격은 안 하지만 혜택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어떤 간접적인 어떤 공격을 받았는데, 트럼프 때는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는 한국보다 일본과 훨씬 더 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행보를 조금 주시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인데 미국이 정말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공장을 지은 건 공격하지 않죠.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그냥 미국 겁니다. 말은 뭐냐면 미국 이외에 한국의 공장이라든지 혹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 반도체는 두 개를 분리해서 차별적 대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좀 뭐 한 가지 시각, 미국과 잘 지내면 뭐 반도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투자하니까 뭐 우리 전체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는 그렇지만 미국은 생각이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최대의 첨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최대의 적은 중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되면 생각이 좀 달라요. 한국보다 일본이 우선이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랜드 플래시 쪽에서도 미국의 기업하고 일본의 기업을 서로 합병하는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합병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 경쟁하기 위한 거예요. 규모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게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 협회, 미국 산업들은 완전히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에서 최대의 적을 중국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협회는 중국이 아니라 최대의 적을 한국과 대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트럼프 때부터 미국의 반도체 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계속 로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한국, 대만 이 두 나라가 첨단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미국을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 이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 전체 중에서 80%가 아시아에 생산된다. 이 세 가지 얘기를 줄곧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역전시켜야 된다. 이것을 만회해야 된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명분이 뭐냐면 뭐 대만 뭐 이런 데는 지정학적으로 좀 불안전하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도체 협회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한 것 중에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서 받아들인 게 뭐냐면 그게 반도체 지원법이에요. 이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그 뒤에서 움직인 것은 미국 반도체 협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인텔의 CEO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반도체법을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회사가 인텔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법
지원법은 이미 획득을 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이제는 한국과 대만, 그러니까 미국에 지은 것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미국 반도체들을 다시 일으키는 반도체법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미국 밖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어떤 방식이든지 견제를 하는 그 다음 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트럼프 정부 때 가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익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정책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이제 불이익을,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제 미국 본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강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AI 트렌드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뭐 세계 1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로 좀 들여다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2012년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반도체의 전 세계 점유율이 거의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은 늘었죠.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이 커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착시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쟁력의 어떤 그 한계에 도달한 거, 뭐 약화는 아니지만 굳이 약화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한계에 좀 도달하는 거, 이 부분은 사실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백색 가전 이런 데에서 지금 AI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선택이 좀 늦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기업 두 기업이 있지만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99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반도체 신화,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물론 기술력을 습득해서 쫓아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국가 전략적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봤지만 반도체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모든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들이 영향을 받고 멈추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90년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쭉 기술을 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뭐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얘기할 때 뭐 기업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정부나 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얘기할 때도 이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술 우월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격차를 내면 1등이면 하나도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넘버원을, 세계에서 넘버원을 차지할 때는요, 사실 그것은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 완전한 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삼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승기를 잡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죠. 우리가 기술을 확보해서.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컸어요. 첫 번째로 삼성이 반도체를 따라갈 때 있어서는 미국의 반도체 부분이 좀 쇠퇴하는 부분도 이전에 있었지만,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최대 경쟁자죠. 쫓아가는 그 일본이, 우리가 잘 아는데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엔화 절상을 시키면서 일본의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틈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저가형 반도체로 들어갈 틈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인텔의 CEO가 미국의 반도체 협회가 주도해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지원법은 어떤 지원법이냐면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의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형태의 반도체 지원법이었어요. 근데 1985년에도 미국이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때린 이후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반도체 지원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도체 지원법은 뭐냐면 미국에다가 뭐 만들고 이게 아니고 일본이 미국 시장에다가 반도체를 덤핑으로 팔지 못하도록 그거를 견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좀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지원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때 때마침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뭐냐면 인터넷, 컴퓨터, PC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자체에서의 메모리가 기존의 인텔이나 이런 데가 밀고 있던 노후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강구를 하는 이 D램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 부분을 잘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근데 잘 선택했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 새로운 시장이 오지 않았으면, 그 어마어마한 수요가 오지 않았으면 혜택을 못 받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국제 정세라든지 경제라든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쫓아갔을 때 가격 경쟁력으로 하면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삼성의 어떤 반도체 우리나라의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도체법도 미국이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견제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죠. AI 쪽으로. 그래서 그때와 뭐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만 상당 부분 유사한, 즉 전체적인 흐름에서 변화가 오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런 타이밍에서 지금 첫 번째로 반도체의 어떤 방향의 변화가 온 게 HBM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도체 전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AI, 그다음에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사실 현재의 지금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소재, 공정, 나노 경쟁은 지금 뭐 업계에서도 전문가들 이미 알고 있어요. 10년이면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큰 지금 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경쟁력은 충분히 있어요. 기술적 경쟁력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역시 세계 최고고요. 그리고 HBM도 훨씬 빨리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전력, AI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AI 새로운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NPU라든지 뉴로모픽스라든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은 제가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국제 정세라든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뭐 이럴 때에서는 어떤 그 선택의 문제 혹은 타이밍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앞으로 10년간의 명운이 달려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게 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협회가 트럼프 정부나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로비를 해서 미국이 우리를 견제하느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지금 같이 물려 있어서 이 파도를 잘 넘느냐 못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굳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삼성이 1990년대에 그렇게 해서 틈새를 만들면서 반도체 시장에 쭉 들어갈 때 일본 기업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일본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년 후에 서서히 무너지면서 20년 후에 거의 2013년경이 되면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거의 전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는 안 들겠지만 이 파도를 못 넘으면 뭐 한 15년, 20년 후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로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시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 나머지 주변 환경에 대응을 잘 못해서 결국은 무너졌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게 됐죠.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지면서 20년 후에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만 믿으면 지금은 곤란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 기업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준 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만약 중국이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굉장한 위협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만 중국이 저렇게 묶여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레거시 반도체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동아시아 쪽에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서도 역시 베트남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조심해야 될 나라를 베트남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의 정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과도 친하고 미국과도 친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외교도 양쪽에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이 반도체 뭐 우리하고 경쟁할 수준은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뭐 지금은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되지만 우리가 과거에 삼성이 1990년대에 반도체 승기를 잡기 전에 반도체를 시작할 때 많은 나라들이 비웃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비웃는다면 우리가 그때에 우리를 비웃었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오만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장은 위협은 안 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에 빠질 수 있죠. 여기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중국이 레거시를 밀고 들어오면 한국은 사면초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려하는 위험한 시나리오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은 국제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판이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위기가 오든 기회가 오든 판의 변화가 오든 얼마든지 대응 가능한 능력들은 있어요.
문제는 너무 획일적인 시나리오만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양한 플랜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1차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반도체 경쟁은 물론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미국도 투자하고 중국도 투자하고 일본도 투자하고 막 이러거든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반도체 투자 규모도 나오고 정부가 총력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체가 총력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점이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투자 규모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데 굳이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투자법을 발의해서 어떤 규모를 발표한 게 뭐 미국으로 보면 한 6분의 1 정도 되고요. 일본하고는 한 2분의 1 정도 되고요. 중국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적어요. 그런데 GDP 규모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규모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GDP 규모로 보면 뭐 적절하게 지금 투자를 해요. 그래서 투자 규모는 그다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물론 규모가 많으면 좋지만 지엽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반도체는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술 발달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과거의 반도체의 발전 속도보다 혹은 그러니까 수요적 측면에서 더 빨라요.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최대 약점 중에 하나는 국제 정세를 좀 더 봐야 되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가 문제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일본이 뭐 예를 들면 TSMC가 공장을 하고 그 2년 만에 계획 발표하고 2년 만에 완공했거든요. 무서운 속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3배가 빨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오케이 기업도 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자체로 내려가면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지자체 인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익 단체들이 묶이면서 이게 지금 너무 느려요 속도가. 그래서 저는 가장 아킬레스건을 오히려 뽑는다. 그러면 속도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문제에서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탈출하려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술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세에서의 어떤 판의 흐름과 힘의 균형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모니터하고 시나리오 경영으로 대응하는 거 요거 하나.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는 속도를 지금보다 2~3배 높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난관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요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